오늘 사연은요. 냄새 난다며 쫓겨난 노인, 그가 알고 보니 200억 건물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는 며느리에게 가족이 아니라는 말까지 듣고 아파트 경비에게 수레를 발로 차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하시는 거예요? 경비는 팔을 쭉 뻗어 노인을 막아섰다. 저기요, 어르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동네 아파트 단지 앞 햇살이 내려앉은 오전 10시. 고철과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가 삐걱이며 진입로를 가로지른다. 그 수레를 밀고 있는 건 낡은 야구 모자에 회색 점퍼를 덮어 쓴 노인.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가락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누가 봐도 고물 줍는 노인이라 부를 외형이었다. 말 안 들리세요? 여기 당신 올 데 아니에요. 경비실에서 뛰쳐나온 경비가 팔을 뻗어 노인을 막아섰다. 여기 재활용 수거함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세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레를 뒤로 밀었다. 한 걸음 물러섰지만 수레는 도로에 끼인 바퀴 때문에 잘 빠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주민 몇몇은 코를 막으며 수군댔다. 아이고 또 왔네 저 사람. 냄새 진동한다. 지난번엔 103동 앞에서 앉아있더니 이번엔 여긴가 봐. 요즘 고물상도 귀하더라. 저 노인 멀쩡한 거 아니야? 경비는 인상을 찌푸리며 수레를 발로 밀어냈다. 노인은 잠시 휘청이며 균형을 잃었지만 다시 수레를 꼭 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아파트 1층 출입문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짧은 머리, 말끔히 화장된 얼굴. 노인은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다. 현숙이, 입가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이름이 흘러나왔다. 뭐예요, 또? 여기까지 왜 따라왔어요? 여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 손으로 핸드백을 꾹 쥐었다. 나 준호 보러 왔다.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몇 년간 굳어있던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처럼 갈라졌다. 웃기지 마요. 우리 준호, 당신 같은 사람 몰라요. 여자는 시선을 딱 끊고 돌아섰다. 뒤에선 경비가 묻는다. 이 노인, 아는 분이에요? 아뇨. 우리 아파트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은 아니에요. 절대요. 그날 오후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는 고물 줍는 노인 주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 속 수레에 쪼그려 앉은 노인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밀려나듯 나왔던 노인은 고물 수레를 끌고 다시 큰 길로 나왔다. 자동차 매연에 뒤섞인 오후 공기가 눈을 시리게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만 걸었다. 버려진 박스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을 때였다. 작은 운동장을 가로지르던 중학생 하나가 수레 옆을 스쳐 지나갔다. 검은 교복 바지에 무거운 가방. 무심한 듯 노인을 지나친 소년이었다. 그때 노인의 발이 멈췄다. 소년이 친구에게 외쳤다. 야, 준호야, 저기 떡볶이 파는데 생겼대. 노인의 손이 멈췄다. 오래전에 듣던 이름이 입술 사이로 번졌다. 준호. 준호란다. 고개를 들고 뒤를 바라봤지만 소년은 이미 멀리 가버린 뒤였다. 노인은 몇 발자국 뒤따라 걸었다. 거리두기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만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었다. 어느 골목 모퉁이. 소년이 쓰레기 봉투를 든 채 작은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허름한 분식집. 좁은 테이블. 그 앞에 앉아있던 소년은 고개를 들었고 노인은 마주쳤다. 그 얼굴은 분명 어릴 적 사진 속에서 본 자신의 손자 얼굴이었다. 노인은 숨을 멈춘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아버지가 김태섭이냐? 소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왜요? 노인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왔으니까. 그는 가방 안에서 오래된 휴대폰 하나를 꺼내 사진을 꺼냈다. 어린 시절의 준호.
태섭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아기.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자신. 소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혹시 저희 할아버지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자는 멀뚱히 바라봤다. 놀라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했다. 그보다 더 앞선 건 낯설미였다. 말없이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조금은 이상한 공기.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끊긴 줄 알았던 피가 한 테이블 위로 다시 흐르고 있었다. 아파트 앞 분리수거장 옆 구부정한 노인의 그림자가 느릿하게 다가왔다. 술에 끄는 쇠바퀴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얇게 퍼졌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본 며느리는 한숨부터 쉬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또 왔어요. 제발 좀 그만해요. 여기 동네 사람들도 다 봐요. 창피하니까 제발 그만 좀 오세요. 노인은 말없이 서 있었다.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지만 그늘처럼 느껴지는 거리는 고요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준호는 잘 있느냐? 학교는 다니고 있지. 너무 마른 것 같더라.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걱정하는 척하지 마요. 지금 와서 손자 찾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남편 장례식 이후로 연락 한 통 없었으면서.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할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날들이 있었다. 며느리는 핸드백을 열고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노인 앞에 내밀었다. 바로 유산 포기각서였다. 이거 기억하죠? 사인도 당신이 했어요. 입원 중이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고 병원에서도 확인했고요. 그때 다 끝났어요. 여기 더는 올 일 없어요. 노인은 종이를 보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순간 편의점에서 나오던 손자가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준호는 비닐봉지를 들고 멈춰 섰고 노인은 마주보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을 본 듯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밥은 먹었니? 소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며느리는 차가운 시선으로 손자를 끌어당겼다. 가자.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준호는 마지막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그 눈엔 어리둥절함과 낯설미 함께 담겨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돌아섰다.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그날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꺼냈다. 낡은 수레 옆에 작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물병 하나와 바나나 2개, 그리고 누렇게 빛바랜 서류 뭉치가 조심스럽게 접혀 들어 있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오래전에 묻어둔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 명함에는 대연상가관리법인 대표 김태섭이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지금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자신조차도 그 이름을 오래 불러본 적이 없었다. 노인은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흔들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고향 마을의 논과 밭이 점점 멀어지고 회색 건물이 가득한 도시가 조금씩 다가왔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였다. 건물도 커졌고 사람들도 빨랐고 자신은 그 속에서 너무 낡아 있었다. 하지만 뒤돌아설 수는 없었다. 가방 안엔 오래전 공증받은 문서가 있었다.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부 사본, 건물 3채. 그중 하나는 대연상가였다. 오래전 투자였고 장남에게 넘기려던 자산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모든 게 흔들렸다. 며느리는 곧바로 정리를 시작했고 자신은 병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그 사이 세상과 끊겼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시간이 계속됐다.
대연 상가는 예전보다 훨씬 낡아 있었다. 1층엔 식당과 마트가, 2층엔 조그만 학원이 들어와 있었다. 그는 관리소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안쪽에서 중년 남자가 나와 문을 열었다. 노인의 낡은 옷차림을 본 남자는 순간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기 고물 안 받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다. 관리인은 반쯤 기대 없이 서류를 펼쳤다가 눈이 점점 커졌다. 서류에 쓰인 이름, 건물 명의, 그리고 대표 연락처까지 모두 일치했다. 혹시 김태섭 회장님 맞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소 안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오랫동안 안 오셔서 다들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노인은 웃지 않았다. 그저 손을 들어 옆에 있던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도 되겠느냐는 제스처였다. 관리인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수레를 끌고 들어온 노인은 건물주가 되어 있었다. 관리사무소 회의실 한쪽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 앞에 노인이 앉았다. 책상 위에는 등기부등본, 공증 서류, 부동산 계약서가 정리돼 있었다. 직원들은 바짝 긴장한 채 문서를 정리하고 복사본을 출력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건물들 상속 절차를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겐 말보다 행동이 익숙했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건물 3채, 대연상가 포함, 노량진 근처 소형 건물 2곳, 총 시세는 약 200억. 과거엔 이름값 없던 투자였지만 지금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 됐다. 노인은 오래된 필통에서 꺼낸 만년필을 들었다. 서류에 천천히 이름을 써내려갔다. 자신의 이름, 그리고 수중자로 손자의 이름. 김준호. 처음으로 쓰는 그 이름이 왠지 모르게 떨렸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정리하는 사이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단단하게 묶은 머리, 검은색 트렌치 코트,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며느리였다. 그녀는 직원들을 휙 둘러본 뒤 노인을 향해 말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계약 다 무효입니다. 유산 포기 각서 있으시잖아요. 그거 갖고 있어요. 직원 중 하나가 말했다. 법률적으로 그 각서는 사망 이후 재산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현재 건물은 전부 살아계신 김태섭 회장님 명의고요. 증여는 본인의 의지로 진행 가능합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재산이 남아있는 줄은 몰랐다고.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 아니었냐고. 노인은 입을 열지 않았다. 손자에게 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을 기억해주는 연결이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사무실을 둘러봤다. 그의 낡은 옷, 묵은 수레, 그리고 거기 있는 수십 장의 서류들. 그녀는 순간 주춤했다. 이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서히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다. 노인은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만년필을 덮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다. 그 순간만큼은 고물상 노인이 아니라 수백억 건물의 주인이었다. 고요한 분식 집안. 두 자리는 마주 앉아 있었다. 벽에는 낡은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엔 김밥 접시와 식은 어묵 국물만 놓여 있었다. 준호는 젓가락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먹지는 않았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다.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다. 작고 오래된 통장 한 권과 함께. 여기. 이건 내 거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세요? 그냥 갖고 있어라. 나중에 필요할 날이 올 거다. 문이 열리는 소리. 분식집 입구에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 며느리였다. 그녀는 곧장 걸어와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준호야, 가자. 지금 당장. 소녀는 멀뚱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자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저런 사람 말 듣지 마. 다 뺏으려는 거야. 우릴 흔들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라고.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내 엄마가 말한 게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재산이다. 그걸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결정한다. 며느리는 순간 멈췄다. 아들이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노인의 눈을 보고 있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증여 확약서가 들어 있었다. 손자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 든 것보다 그 손의 떨림이 더 컸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사람 없는 조용한 분식집. 그 작은 공간 안에서 한 사람은 무릎 꿇었고 한 사람은 오래된 고개를 다시 들고 있었다. 법무법인 사무실 안. 긴 테이블 위로 문서철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좌석표엔 김태석. 그 아래 법정 대리인, 증여 수중인, 과거 법률 행위자 등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손자는 노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는 가장 끝자락 자리에 앉았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담당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이번 절차는 사전 증여 계약으로 김태섭 회장님 명의의 부동산 3건, 현금 예치금 일부, 임대료 수익 정산권까지 포함됩니다. 노인은 말이 없었다. 그저 앞에 놓인 서류를 차분히 넘겼다. 중앙 모니터에는 등기부등본과 자산 내역이 하나씩 띄워졌다. 건물 3채, 임대 수익 연 2억 이상, 예금은 10년 넘게 움직이지 않은 통장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재산이 남아 있었는지 몰랐다는 듯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다. 변호사는 이어 말했다. 증여 대상은 장손 김준호 군입니다.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이전 각서 효력도 생전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불공평해요. 제가 남편을 대신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시댁 제사부터 병원까지 다 제가 했어요. 그 말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내 선택이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 나한텐 아무도 연락 안 했고 아들 장례도 너 혼자 결정했지. 며느리는 말이 없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입술만 달싹였다. 노인은 손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건 내가 가져라. 이걸 물려주려고. 그 긴 시간을 버텼다. 손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재산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위에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서류가 정리되는 걸 바라봤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 모든 것이 정식으로 끝났다. 법률 계약이 모두 끝난 날, 노인은 홀로 상가 3층의 옥상에 올랐다. 도심의 풍경은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평온했다. 그는 손자의 교복 사진을 꺼내들었다. 문득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사람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남겨진 삶이 달라진다. 며칠 뒤, 손자 준호는 등기소에서 한 통의 우편을 받았다. 노인이 남긴 유언장과 함께
증여된 건물 세 채의 명의가 정식으로 변경됐다. 동봉된 서류엔 법적 신탁계약이 명시돼 있었다. 관리인은 말했다. 법적으로는 준호군 단독 명의입니다. 하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 외부 접근은 불가하고 어머니도 재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남기셨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었다. 더는 항의하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누구에게도 손을 뻗을 수 없었다. 한 달 뒤 상갑 공터 노인의 고물 수레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빨간 천이 덮여 있었고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준호야, 이 수레는 내가 너희 아빠 키울 때 처음 산 거다. 비 오면 젖고 해 뜨면 말랐지만 먹고 살게 해줬다. 지금 너한텐 그럴 필요가 없게 하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그만 쉬련다. 넌 부디 사람 위에 서지 말고 사람 옆에 서길 바란다. 손자는 조용히 앉아 수레를 오래 바라봤다. 울진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한 번도 수레를 버리지 않았다. 늙은 노인이 마지막으로 밀었던 건 쇠바퀴 달린 수레가 아니라 손자의 미래였었다. 오늘의 사연은 냄새 난다며 쫓겨났던 한 노인이 알고 보니 200억 건물주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기억해주는 사람 한 명, 마음을 줄 사람 한 명이라는 걸 저는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에게 미래를 밀어주고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말없이 살아가는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늦가기 극장은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피어나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